현재 국산 공대공 미사일은 단거리나 이제 장거리죠. 개발을 이제 시작을 했는데 이게 완성, 사업이 다 끝나는 이제 뭐 행정 절차 종료하고 뭐 그런 것까지 합해서 2038년에 끝난다고 하더라고요. 올해부터 시작을 본격해서. 그럼 그 사이에 실전 배치가 어느 시점에 되는지를 아직 밝히지는 않고 있어요. 구체적으로 몇 년도에 이 물건이 KF-11 보라매 전투기에 뭐 인티그레이션 된다든지 이제 그게 아주 공식적으로 이제 나오면은 좋겠는데 그냥 일반적으로 두리뭉실하게 소개한 거는 이제 몇 줄이죠. 그것을 보면은 2038년 사업이 끝난다. 거의 뭐 2040년도 그 목전 그 앞에까지 가서 되면은 그럼 그 전에는 어떻게 할 거냐? 특히 수출에 있어서 이 우리 한 대한민국 공군의 어떤 방어, 어떤 공중전 대비는 이제 유럽에서 만드는 미티어로 이제 장거리 미사일이 있으니까 된다고 하더라도 수출 시장에서는 전투기 가격, 그다음에 그 무장이죠 미사일 가격. 뭐 그것도 이제 공대공, 공대지가 나눠지고 그다음에 원치 않게 이 미티어가 비싸니까 우리가 생각지 않게 비싸니까 도입국에서는 이제 주저하는 거죠. 그러다 보니까 이게 수출력에서는 과연 경쟁력이 있을까? 뭐 동남아시아는 이제 뭐 블록 1 기준에서 뭐 어떻게 급하게 이게 필요해서 아주 급한 거니까 필리핀 같은 경우 한다고 하는데 이거를 이제 뭐 페루 같은 나라 그 안보 환경, 거기에 또 국방 환경이 이게 그러니까 세부적인 그 가격이나 이 딱 받아보면은 무장은 나중에 사야 되나? 플랫폼을 사고 그런 좀 누가 좀 앞뒤가 안 맞는 상황에 접어들면은 이건 좀 보류해야 되겠다. 그럴 수 있다. 무장 때문에. 그래서 이제 국산 그 미사일들 소위 현재 그 장공지도 지금 개발하고 있고 뭐 거기서 파생되는 게 중공지도 나올 거라 하는 거고 중공지가 나올 거라 하고 있고 공대공 미사일은 이제 국산 단거리, 중거리, 장거리. 근데 지금은 현재 존재하지 않으니까 이제 개발을 이제 시작을 했고 그래서 요게 이제 변수가 수출에 있어서 변수가 작용하지 않을까. 그래서 애초에 이 KF-11 보라매 전투기 개발할 때 전 세계에서 흔히 이제 많이 깔려 있고 도입을 했고 가지고 있는 그 미국제 전투기 장착되는 이제 공대공 미사일 있죠. 사이드와인더나 암람 시리즈. 그래서 그거를 인티그레이션을 이제 하려고 이제 미국에 요청했는데 미국이 거절했고 그러다 보니까 본의 아니게 유럽제 그것도 고가의 고성능의 전투기 미사일을 이제 채택을 하게 된 거죠. 미티어 미사일 단거리는 독일제 IR-IST. 뭐 성능은 뭐 아주 알아줘요. 뭐 이 독일제도. 그다음에 유럽 공동 개발한 이제 미티어도 알아주고. 그래서 처음에 이제 이걸 미국이 봤는데 못 주겠다, 인티그레이션 못 하겠다 해서 일로 왔는데, 이렇게 그 좋은 그 미사일을 처음부터 뭐 달면 좋은데 달아도 돼? 이게 획득비용이 좀 지장이 줄 텐데 무장 따로 전투기 따로 이렇게 사야 되니까 그러니까 뭐 제작을 하더라도 그러다가 이제 뭐 시간이 또 이렇게 흘러오면서 이슈가 이제 블록 2로 맞춰져 있었죠. 그 공격 지상 공격 능력이 유도 미사일이 제대로 있냐 이것도 외국 거 무턱대고 인티그레이션 할 수 없으니까 국산을 빨리 좀 완성을 하자 서둘러서 그러다 보니까 이제 소위 장공지 부수적인 중공지도 있다고 하는데 이게 좀 서두르는 시간이 서로 나눠지게 됐죠. 블록 2 때문에 장공지를 더 빨리 개발 끝내는 걸로 양산 넘어가기 전까지 빨리 개발 끝내는 거. 그래서 이제 블록 2 때문에 그러고 있고 그리고 이제 공대공 미사일은 그 이유고 근데 이제 가격이 그 장공지 중공지가 이제 어떻게 나올지는 또 지켜봐야 되고 그래서 세세한 수출 가격에 대한 거는 조금 아직은 좀 이르지 않을까. 물론 이제 뭐 필리핀 공군은 아마 이 블록1을 이제 도입을 해도 그 공대공 무장에 이제 아주 극히 제한된 무장만 살 거예요. 많이 못 사고. 인도네시아 공군도 마찬가지고. 그러니까 플랫폼 중심이죠. 그러니까 플랫폼 중심의 가격 산정을 해야 되기 때문에 나머지 나라하고는 좀 다르다는 거죠. 이 가격에 있어서. 그래서 그 부분은 국산 개발이 어떻게 되는지 이제 관련되어 있다 이거죠. 수출에서 시장 그 가격 형성이. 그리고 좀 더 시간이 좀 이렇게 지켜볼 시간이 있으니까 개발하는 사람들은 이제 뭐 시간이 쫓기지만은 저희 같이 지켜보는 입장에서는 이제 좀 더 시간을 가질 수 있고 뭐가 이렇게 서로 이제 되게 좀 반비례하는 거지만은 그래서 좀 더 이번에는 처음으로 제가 좀 세분화해서 말씀을 드렸어요. 수출 시장이 좀 더 면밀하게 이제 봐야 되겠다. 블록 1과 블록 2에 대해서. 근데 그동안 이제 이런 얘기가 없었잖아요. 뭐 저도 얘기를 안 했었고. 하여튼 이번에 파키스탄 인도 공군전이 이제 그런 것까지 생각을 해보게 되는 계기가 됐습니다. 그러니까 세대로 따지면 국산이 이제 늦게 전 세계에서 주요 공군력, 전력을 갖고 있는 나라 중에서 우리가 제일 늦었어요. 그러니까 꼴찌예요. 공대공 미사일 개발한 나라 치고는 꼴찌에 들어가. 그러다 보니까 세대가 1세대, 2세대 작게 쭉 이어져 왔는데 결국 다 이제 5세대를 우리가 이제 손을 댄 거죠. 늦게 막바지에. 그래서 이게 세대는 5세대가 뭐 같이 이제 상당히 이제 뭐가 있어처럼 보이는데 늦게 진입을 했다. 그러면 기존에 개발국들이 뭐 일본도 그렇고 대만도 그렇고 거기까지 뭐 3세대, 4세대 이제 공대공 미사일이었죠. 우리는 늦게 하니까 세대별로는 이제 5세대가 되는데 아무래도 시커 문제가 이제 좀 차이점이 있을 것 같아요. 시커가 요즘 최근 그 소자가 멀티로하게 좋아졌기 때문에 공중에서 뭐 이렇게 프레어를 이제 기반타는 이제 영화에서 보시면 기반타 쏘는 거를 식별을 철저하게 잘 하는 거죠. 그 기반할 수 있는 거를 다 피해가면서
원래 그 전투기 본체를 목표로 날아갈 수 있는 그게 이제 핵심 기술이라고 할 수 있죠. 단거리 공대공 미사일에서는. 그래서 그러면서 시커가 또 한 단계 진보를 했다. 우리나라의 뭐 소자 기술이 앞서기 때문에 그거를 적용하고 있다. 그래서 세대 자체는 확연히 4세대, 5세대하고 이제 게임이 안 된다. 벌어지고 있다. 이제 그렇게 이제 말씀드릴 수 있죠. 우리가 너무 늦게 개발 시작했어요. 전 세계 사례에 비교해서 제일 늦죠. 그러니까 소홀히 했죠. 그동안에. 다른 데 무기 개발하느라고. 기술적으로는 이게 덕티드 램제트는 뭐 오래됐어요. 이게 등장해서. 근데 이걸 실용화를 과연 이제 뭐 먼저 하는 나라가 어디냐, 먼저 뭐 적용하는 미사일이 어느 분야냐, 이제 그런 게 이제 중요시 돼 왔는데, 기술적으로 이제 말하면은 이제 그 추력 제어 기능, 가능성이 이제 상당히 높아지고, 옛날의 기술에 그 처음에 초기에 램제트, 덕티드 램제트보다는 그래서 뭐 가스 발생기 뭐 연소라는 타는 속도를 조정하면서 이제 장거리 날아갈 수 있는 다 연료 공급 계통인데 다 그거를 단순하게 만들고, 그러니까 그 연관된 기술들을 상당히 이제 발전시켜서 단순해서 이제 신뢰성이 높아지고 그로 인해서 멀리 날아갈 수 있는 지속적인 어떤 연소를 하면서 태우면서 연료를 그렇게 하기 때문에 이 미티어 같은 미사일 이제 이런 것들이 나올 수 있었던 거고 뭐 2000년대 초반부터 그리고 또 이제 중국은 좀 달리 좀 더 약간 좀 달리해서 개발을 했는데 PA-15 같은 거는 그리고 무엇보다도 이제 고기동 성능이 이제 알아주는 거죠. 상대방 전투기가 이제 가까이 왔을 때 뭐 급히 회피하는 거 다 쫓아갈 수 있다든지 영화에서 보듯이. 그리고 이제 급가속 환경 제어가 이제 아주 그것도 단단하게 그러면 피하는 대로 막 할 수 있는 그런 상상할 수 있는 그런 건데 그게 상당히 이제 안정화된 거죠. 그 미사일이 이제 그 엔진 체계를 도입을 하면서 그 옛날 개념보다는 이제 발전이 된 거, 개선이 된 거죠. 초기 그 원리가 나왔을 때보다는. 그리고 무엇보다 사거리를 증가시켰다는 거죠. 이게 단순화됐기 때문에 주변에 있는 공기 흡입을 이제 연소를 최대한 잘 하고 있기 때문에. 근데 초기에 이 기술이 등장했을 때는 좀 불안정한 게 많아서 실전 배치 미사일, 전투기용 미사일에는 잘 좀 설왕설래 했었는데 지금은 이제 이게 일반 대세로 이제 접어들고 있는 시점이 된 거죠. 그 대표적인 게 이제 미티어가 그렇게 개발하니까 중국이 또 이렇게 치고 나오고. 그다음부터 우리도 이제 그렇게 가는 거고 또 미국도 이제 그쪽으로 이제 전환을 하게 되고 그래서 미사일 종류는 앞으로 점점 늘어나는 거죠. 그 원리를 채택해서 그 추진 체계를 채택해서 이제 종류가 개발 이렇게 많이 점점 늘어나고 있는 거죠. 그래서 미국도 이제 뭐 차기 공대공 미사일이 아직 개발은 안 끝났는데 그걸 이제 지켜보면은 대세죠. 이게 우리가 늦게 개발을 이제 하긴 했는데 그 트렌드는 또 맞고 근데 저는 아쉬운 게 아니 옛날부터 이 주변국이나 뭐 대만이나 일본처럼 이 공대공 미사일을 그 적외선 유도 방식이라든지 아니면 세미 액티브 아니면 지금 액티브 이거를 왜 손을 안 댔나 그런 면에서는 지금 계속 좀 아쉬웠는데 뒤늦게 개발한 게 심리적으로는 늦었다고 얘기할 수 있지만 또 기술적으로 보면은 가장 최신 기술을 적용해서 앞으로는 이제 대등해질 수 있다 그런 측면이 이제 장단점이 서로 존재하는 거죠. 그걸 이제 분석이나 평가할 때는 그래서 개발이 이제 돼서 완성돼서 생산 배치 수주까지 바라봐야 되는데 근데 시간이 이 장공지에 비교해서 공대공 미사일들은 좀 시간을 더 줘야 된다고 그래가지고 이게 좀 전 세계 이 안보 환경은 여러 가지로 막 생기는데 전쟁이 발발하고 그러다 보니 이제 동북아시아까지 좀 오는 건데 그게 뭐 대만 양안 사태 또 이제 있고 그리고 이 한반도도 있지만은 또 생각지 못하게 사할린 쪽에서 극동 러시아군의 또 움직임도 뭐 옛날 같지 않고 그러니까 이게 점점 전쟁 숫자는 종류는 늘어나는 거죠. 그러면 또 무기 수요 수출 수요는 또 늘어날 것이고 그게 꼭 무슨 대만이나 뭐 일본은 아니겠지만은 뭐 주변국들이 또 이제 우리나라 무기를 더 찾게 되는 계기인데 여기에 공대공 미사일이 좀 이렇게 추가되면은 우리 K방산이 진짜 자리 잡을 수 있는 계기가 되는데 이게 2030년대 빨래 중반이니까 한 10년 정도 또 기다려야 되는 그 사이에 수출할 수 있을 정도로 되려면 그래서 그런 부분이 이 뭐 신기술 램제트 이런 덕티드 램제트도 다 이제 우리도 기술을 가지고 있으니까 개발을 한다고 하는데 시간이 좀 걸린다. 그리고 이제 흔히들 이제 기대하시는 K방산에는 좀 더 이런 부분이 뭐 매출이라고 하죠. 방산업체 주로 이제 LIG 넥소에서 이 미사일을 담당하는데 거기는 현재 지대공 미사일 중심이죠. 함대공 미사일은 수출이 안 돼요. 그다음에 공대공도 그다음 이제 물건이 되겠죠. 개발을 하고 있으니까. 그래서 뭐 잘 될 거라 보는데 시간이 너무 좀 많이 걸린다는 게 그게 좀 아쉽습니다. 대한민국 공군이 이제 대략으로 보유하고 있는 게 사이드와인더 그것도 옛날 구형 사이드와인더 이게 식별을 이제 해보실 때 구형하고 이제 신형이 될 때는 이제 그 카나다 앞에 레이더 그러니까 소위 이거 시커 앞이죠. 레이더만 아니고 시커 앞에 이렇게 이제 카나다 같은 게 있어요. 귀날개가 그걸로 이제 그 귀날개 사이즈나 형태를 봐서 이제 신형이다 구형이다 이렇게 식별할 수 있는데 보니까 아직도 이 공군의 KF-5 제공호 전투기가 지금 50여 대 남아 있는데 그 전투기는 경전투기고 이제 값싸게 이제 운영을 하다 보니까 미사일도 옛날 80년대 초반에 유행하던 이라크전 때 활약했던 AIM-9P, 뭐 P4 버전 이름도 좀 복잡하고 길죠. 근데 이게 이미 80년대에 활약을 했지 지금 2020년대 중반에서 또 30년대를 바라보는데 시기상으로는 맞지 않는 거죠. 그거에 대한 교란, 회피를 얼마든지 할 수 있는 상대방 기술이 늘어났기 때문에 그래서 그런 측면에서 단거리 공대공 미사일이 뭐
좀 구형 미사일을 지금 말씀드린 P형, P4라고 하죠. 4형. 그 안에서도 또 이렇게 개량하면 또 이름이 또 그냥 계속 붙으니까. 그러니까 P4형이 있고, 그다음에 이제 KF-16 사업대, 전투기 사업대 면허 생산할 때 도입한 M형. 이것도 뭐 90년대나 활약했던 거지. 뭐 걸프전 때나. 지금은 또 구형으로 이제 완전히 접어들고 있고. 그래서 M형도 좀 많고. 그다음에 이제 그 다음에 사이드와인더는 X 버전이에요. 근데 여기서부터 가격이 뭐 상당히 비싸다고 하더라고요. 이게 기술도 발전됐고 뭐 사거리도 들어갔고. 근데 이것은 이제 F-15K부터 그다음에 뭐 F-35A라든지 그렇게 좀 시대별로 도입한 시기별로 이제 사이드와인더 미사일 종류도 틀리기 때문에 이렇게 쫙 단거리 공대 미사일 이렇게 쭉 이어지죠. 근데 이거를 뭐 일본 뭐 저쪽에 뭐 하다 보면 남아공, 브라질, 뭐 유럽은 뭐 여러 나라들이 말할 것도 없고 독일도 그렇고 영국도 그렇고 그 기술이 커져요. 옛날에 50년대 58년도 이후에, 그러니까 58년도 금문도 공주전 이후에 기술이 뭐 암암리에 퍼져가지고 아니면 미국이 또 승인해서 기술 준 것도 있고 독일 같은 경우 옛날 서독에. 그래서 단거리 공대공 미사일은 다들 일찍 만들었어요. 그 유사 제품들을 뭐 이스라엘까지도. 근데 우리는 그걸 완전히 그 기간 중에 오랜 기간 중에 손을 놓고 있었고 이제서야 이제 급하게 이제 하는데 뭐 앞서 말씀드렸다시피 이제 뭐 좀 5세대 뒤늦게 진입을 했지만 아주 새로운 기술, 좀 더 발전된 기술을 적용하니까. 나중에 나올 물건은 좀 괜찮을 거예요. 이게 그동안에 이제 공백이 있었던 게 제가 안타깝고 좀 답답했다는 거고. 그래서 단거리 공대공 미사일은 뭐 좀 중거리나 장거리보다는 그 사이에서 먼저 이렇게 완성이 될 것 같고. 근데 장거리는 그동안 스페로 공대공 미사일 미국제 여기에 전적으로 의존하고 있었죠. 그리고 이제 KF-16 사업대에 와서 그 암남 중거리 공대공 미사일이 도입되기 시작했고, 그리고 또 미국이 이제 수출 제한을 그래도 또 뭐 철저하게 이제 하다 보니까 암남 시리즈 중에서 가장 최신형인 D형은 아직 확보가 안 된 걸로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C형, 그 전에 이제 C7, C8 버전인데, 그 전반적으로 이게 다 이제 구형화로 접어들었어요. 사이드와인더 뭐 X 버전 빼고, X도 뭐 블럭 1, 2가 있는데, 그 버전 빼고는 다 이제 구형화 됐고, 과연 그거 가지고 공중전에서 주변 공군력 대응을 제대로 할 수 있을까 걱정될 정도고, 그리고 이 또 암남도 이제 다 구형화 된 것도 다 전부 이렇게 돼버렸고, 진부화됐고, 신형조차도 없고, 그러다 보니까 이게 또 뭐 결과적으로는 이 보라매 전투기에 기대하는 거 그게 상당히 큰 거죠. 미티어 미사일하고 이제 독일제 IR-IST 기대가 큰데 그러면 이제 뭐 이 여기서 얘기하는 게 국내 방위 산업에 미치는 뭐 2030년대 후반 중후반 가서는 좀 이게 돈이 되겠죠. 왜냐면 공군에서 전면 개편을 이제 시도를 할 거니까 지금 있는 미사일도 이제 중간중간에 조금씩 사라지긴 하는데 이걸 다 갈아엎겠죠. 그러면 이제 예를 들어서 뭐 미국제 암남-T 그리고 이제 미티어 미사일 그 숫자는 많지는 이제 않을 것 같은데 그다음에 독일제 IR-IST하고 국산 이제 미사일들 공대공 미사일로 채워지겠죠. 그리고 대량 배치를 해야 되니까 유사시 대비해서 그러면 국내 방산업체는 많이 이제 발주를 받는 거죠. 그 수주를 이제 받아서 생산하면은 이제 이게 완성, 납품하고 이제 실전 배치에 좀 뭐 전반적으로 깔려 있으려면 2040년도 전 직전까지는. 그러니까 내수는 이제 이렇게 해서 자리 잡고 그러면서 동시에 이제 2035년부터 40년대까지는 뭐 이 보라매 전투기 더 나가서 이제 FA-50 블럭 20 전투기죠. 그때 이제 살아있을 테니까 수출 시장에서는. 그러니까 이런 것들에 이제 좀 부착돼서 나가는 면에서는 이제 좀 기대는 돼요. 근데 뭐 지금 시간은 2025년도니까 앞으로 향후 10년은 최소한 뭐 개발도 해야 되고 돈도 써야 되고 그리고 그 중간에 10년 사이에 어떤 분쟁이나 도발, 어떤 서로 이렇게 충돌하는 게 있을 수 있고 그리고 안보 문제도 측면도 있고 그리고 방산업체에서는 이제 지대공 미사일 천국 시리즈가 뭐 그때 뭐 계속 팔릴지 안 팔릴지 모르겠는데 또 신형도 지금 개발에 돌입했고 천국 3라든지 그래서 물건 제품 이제 다양화로 들어가면은 좀 멈춰 있지 않을까. 지대공 미사일의 한계, 뭐 대전차 미사일, 형국이나 그 정도. 그다음에 뭐 유도 로켓도 있지만은 여기에 이제 꼭 들어야 되는 게 공대공 미사일인데 해당되는 업체의 물건의 다양성은 좀 그전까지는 좀 모자라지 않을까. 그래서 방산업체에 대한 거는 확연하게 지금보다 더 많이 팔릴 거다. 그건 아닌 것 같아요. 물건이 일단 존재를 해야 되니까 판매할 수 있는 양산력이 나와야 되니까. 지금 이제 개발을 이제 시작했죠. 그런 측면에서는 좀 더 지켜봐야 되지 않을까 싶습니다. 이거 간단합니다. 이게 그동안에 대한민국의 어떤 방산 정책, 그다음에 추진, 시작은 이제 1975년부터 소총부터 M16A1 소총부터 시작됐는데 아무것도 없는 황무지에서 시작을 한 거기 때문에 무기체계가 미국이 이제 군사원조한 거를 이제 바탕으로 이제 유지를 그때까지 하고 있었기 때문에 그것도 뭐 숫자가 많은 것도 아니고 그리고 점점 구형화, 그 당시에도 구형화되고 있었고 그렇게 해서 이제 우리 국내 방산 정책과 함께 이제 시작이 되는데 자주국방을 기치로 그러다 보니까 이제 그 제일 급한 물건들 있잖아요. 개발도 해야 되고 도입도 해야 되는 거 동시에 병행해야 되는 게 뭐 율곡 사업이라고 하는데 그러면 이제 그 당시에는 제일 위협이 되고 저도 어렸을 때 기억이 나는 게 핵심은 전차, 전투기였어요. 플랫폼이죠, 소위. 그거를 어떻게든지 뭐 최신형을 뭐 도입을 하거나 안 되면 개발하거나 그렇게 해서 거기에 집중했던 투자했던 시기가 80년대까지. 거기 이제 곁들여진 게 지금의 K55A1 자주포죠. 그때는 K55였고. 그러니까 제일 큰 플랫폼부터 사들이다 보니까
소위 탄약 개념의 미사일이나 포탄 같은 거, 포탄은 이제 기본적으로 뭐 105mm, 150mm 견인포 중심으로 이제 병행을 했으니까, 그거 이제 가격이 그렇게 뭐 상대적으로 비싼 분야가 아니다 보니까. 그리고 또 그게 또 필요하고, 아주 기본적으로 소총 탄환처럼, 탄약처럼. 그래서 그거는 같이 병행해서 이제 쫙 왔는데, 지금까지. 미사일은 이제 근본적으로 비싸잖아요. 근데 또 미사일은 어느 정도 다수 수입을 했었고, 뭐 대표적으로 토우 대전차 미사일, 그다음에 미스트랄, 단거리 지대공 미사일, 견착식이라고 하는데, 뭐 견착식은 아니고. 그러다 보니까 이제 그런 거를 직수입한 게 여전히 미사일 쪽은 거의 다 도입을 해야 되는 상황이었다가 국산화가 이제 되기 시작한 게 이제 함대함 미사일이죠. 그게 뭐 2005년을 기억하는데 해성같이 나타난 해성 함대함 미사일. 이때부터 미사일 개발에 이제 어떤 전력 투구하면서 지대공 미사일, 천궁 시리즈죠. 이제 천궁 1형이 있죠. 지금은 2형이 주력이라고 하고 또 천궁 3를 또 이제 개발을 하겠다고 의결을 이제 하겠다고 하고 있고 결정을 하겠다고. 그다음에 LSM도 1형, 2형이 있고 이게 이제 지대공 미사일이고. 근데 여기 지대공 미사일에서도 뭐 2010년대 천궁부터 이제 또 개량형을 만들기 시작했고, 그러니까 투자 우선순위가 가장 그 전장 상황에서 가장 많이 흔하게 일어날 수 있는 거, 지상전, 그다음에 적의 전투기 공습을 막을 수 있는 지대공 미사일, 해상에서 그 전투기가 또 공습할 수 있는 함대공 미사일. 그러니까 전통적인 그 작전이나 이 전쟁의 그 모습, 유형을 이제 맞춰서 그 무기 체계를 급하게 이제 장만을 하는 거죠. 개발하고 수입하고 거기에 맞는 뭐 미사일이나 탄약도 그렇고. 그래서 이제 그걸 하나씩 하다 보니까 세월이 이렇게 흘러왔고. 다 들여다 보니까 이제 우리가 국산 전투기를 이제 개발을 하다 보니까 야, 그쪽에 들어가는 미사일은 다 계속 사야 돼? 이렇게 가격이 비싼데? 그 국산 가격이 좀 더 낮출 수 있는 국산을 개발해야 되지 않을까? 이렇게 이제 시작이 된 거죠. 그럼 기술이 우리가 있냐 했더니 자, 일단은 기술을 한번 모아 봅시다. 여러 가지 국방과 연구소 중심으로 이 기술이 있고 엔진, 뭐 추진체 기술, 그다음에 뭐 탄두, 시커 기술. 그런데 이게 트렌드가 이걸 지금 모아서 현재 기준의 기술을 모아서 하면은 그때 앞으로 양산 배치할 때는 이제 구형화되니까 좀 더 이 발전된 좀 첨단화된 기술을 없나? 그러면 이제 이렇게 체크해 보니까 이건 아직 우리가 국내에서 연구하고 개발하고 있다. 요 특정 기술은 그 구성체 기술은. 그래서 그걸 또 다시 이제 그럼 확실히 개발이 끝날 수 있어? 언제? 몇 년도에? 돈 투자하면 R&D? 그걸 다 따져봐야 되잖아. 심의하고 검토해야 되잖아. 그러다 보니까 늦어진 거예요. 출발점이. 늦어지고 그러면서 중간에 이렇게 여러 지역에 전쟁 나는 거 보면 이제 위협을 느끼고 이게 전장의 양상, 환경이 이렇게 계속 바뀌는구나. 뭐 지금은 또 드론이 자폭 드론이 대세고. 그래서 그런 측면에서는 이제 뭐 먼저 우선 무기들이 있었다는 거죠. 차근차근 10년 단위로 75년부터 그다음에 85년, 95년, 2005년, 2015년. 그래서 웬만한 걸 다 장만을 했는데 여기서 K방산이 터진 거는 이제 전차, 자주포, 그리고 이제 경전투기는 됐죠. 그러면 이 제품에 대해서 그 다음 단계, 그 발전용, 개량용을 또 이제 준비를 해야 되는데 그중에서 이제 항공 분야의 KF-11은 잘 되고 있고 자주포도 이제 그럭저럭 뭐 A2, 그 K나 A2나 A3 무인화시키고 사정거리가 뭐 70km까지 가는 그렇게 가고 있는데 전차가 조금 뭐 좀 그 상대적으로 느려. 그래서 이것도 신경 써야 되고 이런 현재 팔리고 있는 제품에 또 후속 물건도 개발을 해야 되고. 그러니까 돈을 쓸 때가 직접 구매해야 되는 거, 이 국방이라는 게 국방부에서 방사청을 통해 사야 되는 무기도 많고. 그때 주로 이제 뭐 날아다니는 건데 비행기들, 항공기들. 근데 주로 미국제를 사야 되고. 근데 비싸고. 그러니까 이제 이런 예산 배분, 기술 뭐 확보, 그다음에 기술 확인 그런 문제가 이제 다 뭐 엄청나게 많은 거예요. 뭐 이게 일반적으로 뭐 수십 가지가 아니라 뭐 이 세세하게 따져보니까 뭐 수만 가지더라고요. 자료 책들을 이렇게 보면은 거기에 들어가는 기술을 다 합하는. 그래서 그런 것들이 이제 다 좀 원인이 됐었고, 그래도 결단을 이제 뒤늦게 내린 거죠. 워낙 이제 이 미국제 미사일뿐만 아니라 유럽제 미사일이 워낙 비싸니까 이 감당이 안 되니까. 그리고 이건 다 탄약 개념 있잖아요. 소모되는 거죠. 그래서 도저히 안 되겠다. 이거 해야 된다. 지금이라도 하자. 좀 기술은 좀 더 앞서가는 기술을 확보해서 하자. 이렇게 돼서 늦게 출발했는데 저는 이제 계속 앞서 말씀드린 거는 불안하다는 거는 다 좋아요. 취지 좋고 다 해낼 수 있어요. 완성할 수 있고 양산 배치할 수 있고. 그럼 그 사이에 기다려야 되는데 그럼 그거는 이제 대책이 뭐가 있냐. 그럼 마지못해 미티어 미사일이나 IST 미사일 같은 거를 좀 더 울며 겨자 먹기 식으로 또 사야 되는 거예요. 더 돈을 들여서. 그러니까 이중으로 돈이 들어가는 문제가 또 있어요. 뭐 전쟁 대비를 해야 되니까. 특히 옆에 나라가 저렇게 무기 기술이 막 일시월장 막 성장을 하고 있으니까 대비는 해야죠. 일단 그 다음에 또 북한이 또 기다리고 있고. 북한도 이제 그게 유입이 될 거예요. 러시아, 중국의 뭐 하다못해 전투기까지. 왜냐면은 최근에 러시아 전승절에서 푸틴하고 그 시진핑 이제 뭐 기자들 이렇게 뭐 이렇게 물어보면 질문 이제 하다시피 해서 나온 얘기가 뭐 기자회견 비슷하게 뭐 공동 뭐 선언문 비슷하게 나온 게 야, 북한 이제 그만 제재해, 그만 괴롭혀. 그 옛날에 냉전 시절 같은 모습을 이제 발언을 한 거예요. 그걸 보면은 야, 이게 시기상은 언젠가에는 앞으로 가까운 장래에
중국제 J-10C가 북한에 이제 들어갈 수 있는 여지가 발생되고 있다, 시작이 되고 있다. 그러니까 이제 우리는 이 공대공 전투도 이제 그동안에 좀 안일하게 생각했는데 뭐 미국이 다 있으니까 조기용보 통제기 돼 있으니까. 근데 북한이 지금 조기용보 통제기도 지금 만들기 시작했고 해상에 뭐 경 이지스함이죠. 가벼운 이지스함도 지금 나름대로 자기들이 기술을 어떻게 싹 받아서 만들고 있고 척수를 늘린다고 하고 있고. 그러니까 본격 재래식 무기에서도 북한도 남한을 이제 본격적으로 대응하는 거예요. 그 담보, 뒤에 담보는 이제 핵무기가 있으니까. 핵무기 있으니까 야, 전술무기. 평상시에 아무 때나 붙을 수 있는 전술무기 본격 개발하자. 자, 이러다 보니까 최근 늦게 이제 돌입한 이 공대공 미사일 이것도 이제 중요한데 이제 시간이 또 걸리니까 그 사이 뭔 일이 날지 모르니까 그래서 그런 면이 좀 불안해요. 이 개발 자체는 전적으로 이제 지지를 하는데 뭐 기술도 있다고 믿고 있고 뭐 여러 방면에서 언론에서 많이 보도를 했었고 그래서 그건 뭐 믿어 의심치 않는데 그래서 하여튼 항상 세월이 그다음에 돈이 문제입니다. 제가 항상 말씀드리로는 시간과 돈이 문제다. 이 국방 방산 분야 확보하면 좋은데 그 사이 뭔 일이 나지 말아야죠. 그동안 우리가 돌발적인 이제 뭐 국지 이렇게 충돌이 있었어도 전면전은 없었으니까 70년 이상. 그래서 그런 측면에서는 앞으로는 또 모른다 이거죠. 지금 우크라이나 러시아 전쟁에서 그 기존에 자폭 드론이 이제 뭐 상당히 오랜 기간 이제 4년 차 지금 사용되고 있는데 이제 최근에 광섬유 드론이 또 대단하다, 대세다 이렇게 등장하면서 이 광섬유 드론이 진짜 이게 간단하게 얘기해서 뭐냐 질문을 이제 하시는데 말 그대로 줄 달린 거야 줄. 이게 칭칭 감듯이 그런 줄이 달려서 이게 조종, 이 컨트롤이 되는 건데 이 한계가 이제 뭐 항속거리 문제가 있을 거고 그리고 장점은 또 반대로 방해를 안 받죠. 뭐 전자방해, 그다음에 뭐 EMI 전자파 같은 이제 그런 그 방해를 안 받고 간섭을 안 받는 거죠. 그러니까 자기가 이거 발사한 비행을 시킨 그 조종수의 의지대로 이렇게 생각대로 이렇게 목표를 타격을 할 수 있는데 이게 뭐 해킹이 없다 뭐 그러긴 하는데 뭐 좀 길게 장거리 아주 뭐 미사일 뭐 1000km, 1500km 이 정도 되겠느냐? 그건 아니지 않습니까? 그래서 그런 부분에서는 장단점이 존재하고 근데 어쨌든 근접전에서 이것도 탄약 개념으로 사용되는 거기 때문에 그냥 간단하게 탄약 개념으로 생각하시면 돼요. 포탄 쏘아서 소비하는 것처럼. 그래서 이것도 섞어서 이제 목표물에 이제 좀 어려운 목표다. 뭐 전자전 그 환경이 너무 심하다 하면 이제 이걸 갖다 쓰는 거죠. 그리고 이걸 다 전체적으로 갖다 놓고 쓰기는 어렵고 기존에 자폭 드론도 이제 섞어서 쓰고 이제 그게 좀 비중이 더 높고 뭐 아주 뭐 수만 발 사용할 수 있으니까. 그래서 다양한 이제 자폭 드론, 이런 정찰 드론도 있고요. 그래서 이런 게 넓게 이제 점점 확대가 되고 있다. 그 안에서도 이제 세분화되고 있다. 종류가 늘어나고. 그래서 이런 면에서는 이제 우리도 도입을 이제 해야 된다 하는데 현재는 갖다 들이박는 이제 자폭 드론 도입을 이제 본격적으로 이제 발주를 이제 올해 해외에서 사오는 걸 이제 어떤 의결을 하고 결정해서 아마 내년부터 26년부터는 이제 좀 부대 보급이 돼서 전문 부대, 그다음에 일반 이제 보병사단에도 이제 보급이 돼야 되기 때문에 그런 면에서는 이제 이것도 들어오게 될 것 같다. 여러 종류로. 그러니까 점점 늘어나면은 이 한국군에도 이게 좀 점유하고 이제 종류가 늘어나는 게 아마 2030년 전이면은 상당수 이제 차지할 것 같습니다. 그래서 이거는 이제 좀 집중해서 봐야 되죠. 어떻게 사용되고 어떤 그 전과를 거두고 있는지 그런 면에서는 좀 중요한 부분 중에 하나입니다. 현대 그 첨단 무기 중에서. 그리고 이제 이 우크라이나 러시아 전쟁 말씀을 드렸고 이제 그 전반적인 이제 뭐 사용되는 무기들을 이제 쭉 말씀드렸고 그다음에 뭐 인도 파키스탄 말씀 이제 전해 드렸었고 그리고 남은 게 이제 이스라엘 하마스 헤즈볼라 전쟁이 아직 끝난 게 아니지 않습니까? 이게 인질도 남아 있고 완전하게 진압됐다고 이제 이스라엘 측에서는 얘기를 이제 못 하고 있는 거고 그런데 여기서 뭐 화력 중심의 정규전 뭐 소총부터 해서 전차 뭐 전투기 뭐 다연장 로켓포 뭐 자주포 다 얘기가 되는데 불도저가 좀 이렇게 대세인 것처럼 또 이렇게 해외 언론에서 이제 소개가 되고 있어요. 뭐 D9, 그러니까 D9라고 하죠. 한글로 D9 불도저가 있는데 이것이 이 가자 지구에 진입을 해가지고 이게 일종의 그 아주 뭐 화려한 도시는 아니지만은 사람들이 거주하고 자기들이 뭐 어떤 경제 활동할 수 있는 이제 그 어떤 지역 도시화된 그래서 도로가 있고 이제 일반 빌딩이 있어서 그거를 공습하면서 포격하면서 무너뜨리고 막 이렇게 낮춰버리니까 또 지하화된 하마스가 또 지하가 상당히 그 발달이 돼 있어가지고 거기서 이리 갔다 저리 갔다 생존율이 높다. 그래서 이제 그게 문제가 돼서 이스라엘 측에서는 불도저 이 D9 불도저를 이제 본격적으로 전투 무기에 동원을 한 거죠. 그런데 이 불도저가 이 이스라엘 지금 하마스 전쟁에서만 처음 등장한 게 아니라 거슬러 올라가면은 2차 대전 때 태평양 전쟁 때 미군이 본격적으로 사용한 이 일종의 무기 체계의 일환입니다. 그러니까 지원 체계인데. 똑같이 일본군이 제국주의 군대 일본군이 이제 섬별로 그러니까 섬 지역별로 저항하는 게 있었기 때문에 그다음에 급히 뭐 활주로를 건설한다든지 미군이 전투기를 이제 기지를 만들기 위해서 주둔지를 급히 만들어야 돼서 이제 밀어내고 해야 되다 보니까 그 당시에 미국이 이제 특징이 이런 건설
기계들이 아주 뭐 좋은 걸 많이 가지고 있었고 아주 일상 그 어떤 저희들이 미국 본토에서 사용을 하고 있었기 때문에 동원해서 태평양 전쟁에서 큰 활약을 해서 나중에 전쟁이 끝난 다음에 이게 상당히 재평가됐었어요. 그러고 나서 6.25 전쟁 때는 뭐 그렇게 뭐 대량 사용된 건 아니고 뭐 장전호 전투나 이제 이런 데서 좀 일부가 좀 뭐 공중 뭐 투하를 했다든지 뭐 그 다리를 뭐 이어서 임시 뭐 부교가 다리를 하기 위해서 그렇게 일부 사용된 건 있는데 또 본격적으로 이제 뭐 기지 건설을 해서 사용한 거는 이제 베트남전 때 그 정글지대 이제 그 주변에 이제 일반 도시 그러니까 뭐 지금 말하는 그 뭐 빌딩 그 도시가 아니라 낮은 그 건물들의 주둔지 주변에서 이제 이 불도저가 필요했고 뭐 잡초지대든지 뭐 이렇게 정글지대 그러다 밀어내고 또 주둔지로 만들어야 되기 때문에 그래서 이제 베트남전 때까지 그렇게 쭉 사용되다가 이제 걸프전 때 그리고 이제 이라크전 때 또 미군이 또 일부 작전에 따라서 사용을 했었고, 그래서 그거를 이제 이스라엘 군이 이제 좀 상당히 지켜봤죠. 이게 활용도가 있다, 보유를 해야 되겠다. 그리고 이 지화된 그 하마스, 헤즈볼라 그 이제 저항 세력이 있으니까 그거를 이제 아예 처음부터 밀어버려야 되겠다. 그냥 덮어버려야 되겠다. 못 나오게 그 안에서. 그러니까 여기 덮으면 또 절로 가서 나올 수 있으니까 이제 곳곳에 배치를 해서 다 덮어버려야 되겠다. 그러니까 기기와 전투 장비의 하나가 돼버렸죠. 그래서 이게 우리나라 같은 경우는 사례가 걸프전 때 이게 사막에서 막 모래 이렇게 밀어가지고 진지 만들거나 막 그때는 막 그냥 다 모래로 다 덮어서 뭐 죽인 경우도 있었는데 그래서 우리가 또 채택을 했죠. 그래서 한국군에서는 이제 KM9이라고 있어요. 그 에이스라고 하나. 하여튼 KM9 그 불도저가 이제 경량급인데 정식 그 공병 그 전투부대에 편제로 돼 있어요. 그래서 이게 중요한 장비로 이제 들어가기 때문에 이스라엘군도 역시 최대한 이제 활용을 잘 하고 있고 이제 이 언론 국제 뉴스에서는 이제 그게 이제 뉴스화돼서 이제 들어오는 거죠. 근데 한국군도 그 전술 장비 다 가지고 있습니다. 그걸 중요시하고 있고 평상시에 그 재난 때 그 동원되는 게 잘 보유하고 있고 가까운 이제 일본 그 자위대도 이게 본의 아니게 전투 그러니까 화력 장비가 아닌데 지원 장비인데 많이 갖고 있어요. 다종다양하게. 그래서 좀 그걸 또 이제 자위대 일반 자위대 육산 자위대가 그렇게 하다 보니까 중국군 육군도 뭐 워낙 땅이 또 넓고 뭐 거기도 재난 재해가 많다 보니까 그들도 이제 많이 좀 확보를 하고 있더라고요. 그리고 이게 양안 전쟁에서 만약 상륙에 그 대만 그 바다에 건너서 육지에 상륙에 성공하면은 아마 그동안에 이제 전사들을 이제 다 참고해서 활용을 좀 최대한 하려고 할 겁니다. 역시 그 진입해 들어갈 때 어떤 방해되는 그런 이제 시설물들을 다 이렇게 완전히 밀어버리거나 기지 건설을 위해서 그런 측면에서는 이게 뭐 중요한 뭐 지원 장비, 전투 장비 일환으로 보셔도 뭐 충분합니다. 우크라이나 러시아 전쟁이 아직 완전한 휴전에 이르지 못하다 보니까 종전이나 기존의 이제 포병 전력이 뭐 처음 그 전쟁이 일어났을 때나 지금이나 중요한 전력 물론 이제 드론이 또 이제 한참 또 양측에서 활약하고 있는데 기본적으로 포병이 이제 받쳐주면서 이제 드론을 이제 사용하는 건데 이 포병이라 하면은 이제 자주포하고 이제 뭐 견인포도 있고 그다음에 트럭화된 자주포도 있죠. 그중에서 유럽에서 아주 뭐 가성비가 좋다고 하는 게 이제 프랑스산의 그 세자르 자주포인데 이것이 이제 뭐 포신 문제가 있었나 봐요. 그동안에 그 전쟁이 없는 동안에 이 포신 생산 그러니까 비축 포신을 이제 소홀히 하다 보면은 지금 이게 전쟁이 갑작스레 터졌으니까 이제 그걸 갖다 주고 공급을 하다 보니까 모자란 거죠. 그래서 뭐 예비 포신 생산을 대량으로 해야 된다. 그게 아마 이제 발제가 됐죠. 그쪽 지역에서. 근데 저는 이제 이거 소식을 접하면서 이게 남 얘기로 자꾸 이렇게 뭐 보면서 뭐 그런가 보다 이게 할 게 아니라 대한민국의 이제 자주포 포신도 지금 문제가 되고 있어요. 제가 이제 현장 취재를 한 적이 있어요. 한 달 전에. 그 이제 물론 이제 사람들 만나서 얘기 드는 거지만은 그 보면은 55 A1 자주포 지금 K9의 먼저 거 버전 이게 지금 시급하대요. 포신을 바꿔야 되는 게 그동안에 1985년도에 최초의 물건인 이제 1호 차량이 나와서 그동안 개량도 2011년도에 개량 사업을 시작해서 끝났는데 그럼 뭐 세월이 그것만 해도 뭐 꽤 오래되지 않습니까? 근데 그동안 이제 훈련 사격을 많이 했어요. 우리가 이제 사격 훈련은 이제 훈련 사격을 많이 하는 나라 중에 하나인데 육군이 자주포 훈련이 그러면 그것도 노후화되는 거죠. 사용할 때마다 이 기계 일반 우리 가전제품이나 다른 기계처럼 이 마모가 일어난대요. 그러니까 예서 포가 있으면 이런 이어지는 부분들 이런 것들 미세한 부분들이 역시 똑같다고 합니다. 이게 소모되거나 이제 이렇게 부식이 되거나 여러 원인으로 인해서 부식되고 사람 손 이제 자꾸 닿으면은 이게 뭔가 개폐할 때나 그 전에는 이제 자동화가 안 돼 있었으니까 그러면서 근본적으로 이제 포신을 이제 손을 이제 많이 대서 노화됐고 부식됐고 우리나라도 지금 사업을 긴급히 지금 뭐 마련을 하는 단계에 와 있어요. 자주포 포신에 대해서 교체를 해야 되는. 그래서 이제 그 먼저 버전인 K55 A1 자주포를 보다 보니까 아니 그러면 K9도 벌써 2001년부터 실전 배치됐는데 그 육군에 해병대는 99년이지만은 이것도 지금 뭐 그만큼 뭐 먼저 부대별로 전수조사를 해서 그러니까 전수조사를 해서 살펴보면 다 이렇게 들쑥날쑥 나온다 이거죠. 그래서 그 다음에 이제 K55 A1은 포를 바꾸면은 그 다음에 K9 현재 보유하고 있는 포도 그 다음 사업을 해야 된다. 그래서 이게 뭐 유럽 얘기뿐만 아니라 우리나라에서도 지금 이게 현실화되고 있기 때문에 중요한 얘기일 수도 있습니다. 이게 지금 그냥 단식으로 프랑스가 뭐 자기네
작업산 자주포를 이제 우크라이나 전쟁을 위해서 뭐 보강을 하는데 포식이 중요하다고 하더라 하면은 이제 우리나라도 적용되는 얘기입니다. 동일하게. 우리도 좀 돈을 들여야 돼요. 이게 방사청에서, 그러니까 물론 이제 합참에서 뭐 기획을 해서 해당되는 소유군에서 합참에서 올려서 이제 간단히 말씀드렸으면 내려오지 않습니까? 이제 뭐 중간에 사업 타당성 다 검토하겠지만은 금액에 따라서 그럼 방사청이 또 이제 발주를 해야 되고 그것도 만드는 업체가 있고 국내 방산업체가 그리고 이제 이게 한 몇 년 걸려요. 우리도 워낙 뭐 천여 물씩 보유하고 있으니까 이 K55 에어리나 K9 자주포가. 그래서 이거는 저는 얘기를 접했을 때 우리도 빨리 이제 실행을 해야 된다. 그렇게 좀 안으로 들어와서 생각하게 된 거죠. 그쪽에 유럽은 하나의 표본을 이제 보면서 우리도 급해 이렇게 됐습니다. 미국의 차세대 폭격기 전력이 이제 오랜 기간 동안 이제 좀 설왕설래하고 이제 준비도 하고 이제 좀 타진도 하다가 결국에는 이제 완성이 되고 양산에 도입한 게 이제 노스롭 그라만사의 이제 B21, B21 스텔스 폭격기죠. 그것도 이제 간단히 말씀드리면 이제 B2 기존에 88년도 이제 선보였던 B2 폭격기에 지금 18대가 활동하고 있는데 뭐 제작은 20대 뭐 21대까지 했다고 하는데 그 사이에 뭐 사고 난 것도 있었고 그다음에 그리고 또 비행이 좀 어려운 그 기체도 있고 그래서 18대가 이제 활동하고 있고 그 후티 반군을 상대로 이제 뭐 그 GBU-57을 사용했다. 그 아주 관통폭탄을 아주 대단한 관통폭탄을 사용했다고 해서 이제 좀 최근에 기사가 됐는데 그 B2 폭격기를 좀 다운사이징, 그러니까 성능 다운사이징이 아니라 그 크기를 좀 줄인 거죠. 그러면 이제 그 시대 기술이 발전됐기 때문에 줄여서 효율적으로 쓸 수 있고 그리고 이제 내부 센서나 엔진이 다 그 사이에 발전된 걸 이제 적용을 했기 때문에 첨단 뭐 차세대 미래 스텔스 폭격이 맞습니다. 그리고 양산을 지금 이제 시작을 했기 때문에 실전 배치는 뭐 2027년도 뭐 이 정도 빨라야 될 것 같고 그 중간에 차질이 일어날 수 있어요. 뭐 미국의 방산 제품이 여러 가지 공급망 그게 좀 불안정하기 때문에 또 코로나 이후에 더 심해졌기 때문에 그거에 따라서 좀 차질이 있어서 뭐 좀 더 뒤에 2028년도가 될 수도 있고 그래서 이제 그거는 뭐 가까운 세월이니까 시간이니까 뭐 기다려보면 이제 실전 매치를 볼 수 있고 더 나아가서 이것을 이제 본토에서만 운영하는 거냐 이제 그건 아니고 지금 밖으로 주둔 기지가 있어요. 그 배치할 수 있는 기지가. 근데 이거를 가지고 다른 이제 박사님이 제가 모 박사님이 미국의 차세대 스텔스 폭격기가 장거리 비행을 못하고 이거를 맞춰서 그 공중급유기 스텔스 공중급유기가 있어야 되는데 그것도 지금 존재하지 않고 해서 이거 만들어봤자 유명무실하다. 항속거리가 제일 중요한데 비행할 수 있는 폭장을 하고서 그래서 그거를 깔아뭉개는 좀 뭐 얘기를 하신 분도 있더라고요. 그래서 뭐 그러면서 중국도 역시 H8인가 H20 폭격기를 이제 뭐 개발을 하는데 뭐 또 은근히 이제 그거를 이제 이 미국 거를 디스를 하면서 은근히 이제 반대로 중국의 기술이 또 거의 미국하고 따라잡아서 대등하다는 그러니까 교묘하게 이렇게 선전을 해요. 제가 지금 이해를 못 하겠어요. 그래서 양국이 중국의 개발 지금 막바지에 있는 스텔스 폭격기나 미국이나 저거 뭐 왜 만드는 거야? 이제 그런 이제 내용을 얘기하시는 게 있는데 근데 이제 그건 이제 하나만 얘기하신 거죠. 그러면서 이제 엉뚱하게 그 스텔스 공중급유기 얘기하시는데 앞으로 개발은 되겠죠. 나오기는 하겠는데 또 시간이 흐르면. 근데 중요한 건 이제 미국이 해외 전개 전력 그다음에 해외 주둔 기지가 1950년대부터 뭐 엄청나게 전 세계에 깔아놨어요. 그게 결국에는 첫 번째 그 대상은 이제 그 당시에 소련을 그 전술핵이든 뭐 큰 뭐 수소폭탄이든 탑재해서 폭격기가 들어갈 수 있는 지역을 지구상에 골고루 뭐 스페인부터 뭐 모로코, 리비아도 옛날 미군 기지 있었어요. 그리고 이제 가다피가 쿠데타 일으키면서 다 쫓아냈지만 이제 그런 거. 그다음에 튀르키예, 지금의 튀르키예, 터키. 그리고 이제 인도양의 디에고 가르시아. 그리고 이게 지도상을 보면 다 러시아를 이제 모스크바 향해서. 그리고 동북아시아의 괌 앤더슨. 이 전개 기지가 있어요. 그때 폭격기가 착륙해서 뭐 임시 파견됐다가 어느 날 갑자기 확 떠가지고 들어갈 수 있는 그 지금 거리에서. 더 나가서 일본 오키나와 가데나. 물론 이제 가데나 기지는 기지 특성상 가보니까 그 외부에 노출이 돼 있어요. 뭐 스텔스 폭격기가 이제 낮에 뜨면은 중국의 이제 스파이들이 금방 알아치고 스마트폰을 보고할 수 있을 정도로. 근데 괌의 앤더슨은 안 그렇습니다. 그 구역이 나눠져 있어요. 우리가 여행, 관광 가면 괌에 있는 그 공항하고 해당되는 또 미군 그 전략 폭격기 기지하고는 떨어져 있어요. 상당히. 그러니까 작전을 이제 은밀히 할 수 있게 밤에 한다면은 일부러 거기 뭐 스파이들이 가서 무전기나 그 연락 수단 가지고 와서 이렇게 잠입하지 않고서는 뭐 알 수 없는 그런 것도 그러니까 바깥쪽으로는 이제 차단이 돼 있더라고요 가보니까. 그래서 이제 그런 거 디에고 가르시아도 뭐 민간인들 사실상 못 살게 그러니까 군무원들을 이제 뭐 거기 기지 운영하는 군무원들이 이제 있지만은 그냥 순수하게 사는 사람들은 또 없게끔 기지를 환경을 이렇게 만들었고. 그래서 그런 측면에서 보면 이제 B21이 러시아 상대로 어느 날 갑자기 폭장을 이제 핵심 원자폭탄에 수소폭탄을 싣고 들어갈 수 있는 전술핵이든 뭐 이렇게 탑재해서 소형화된 거 들어갈 수 있는 거고. 그다음에 이 동북아시아에서는 괌 앤더슨. 그리고 또 급하게 이제 폭격하고 들어와서 이제 돌아올 때 착륙을 이제 또 뭐 연료가 없으면 착륙할 때가 뭐 일본 가다나 기지. 뭐 더 나가서 뭐 오산 기지도 대상이 될 수 있고 돌아올 때 귀환할 때. 그래서 그런 측면에서 이게 유연성 그리고 일단은 존재하고 전방 전개 배치를 하면은 그거를 장담할 수 없다는 거죠. 그 엉뚱하게 뭐
스텔스 공중급유기 얘기할 게 아니라 좀 그거 보고서 좀 그렇더라고요. 그래서 위력이 있기 때문에 미국이 이걸 개발 배치를 하는 거죠. 물론 미국 내에서도 뭐 장성들, 군인들에 따라서 뭐 실효성이 없다. 근데 그 사람들은 군산복합체에 연관되어 있기 때문에 거기에 돈을 투자하지 말고 뭐 다른 스텔스 전투기 다른 회사 뭐 럭키드 마틴, 뭐 보잉 전투기, 뭐 훈련기 이런 데 돈 써라는 같은 그런 또 다른 이제 배경이 있는 거죠. 우선순위를 이제 좋게 말해서 우선순위를 바꿔서 무기 획득을 항공기 전력을 획득을 하자. 그러면 자기 이제 예를 들어서 이게 뭐 불법이나 비리가 아니겠지만은 그만둔 다음에 그쪽에 이제 고문으로 영입을 한다든지 그걸 현역에 있을 때 그렇게 도와줘 고맙다. 배경을 까는 것도 있고. 그래서 그걸 전적으로 딱 이거다 얘기할 수는 없는 거예요. 그래서 B-21은 100대까지 생산을 한다는데 물론 이제 그것 때문에 생산을 좀 덜 하자. 이게 뭐 스텔스 급유기가 없으니까 생산을 덜 하자. 반대하는 사람들이 좀 있다고 합니다. 미국에. 그러면 이제 전통적으로 이제 미국의 무기 항공기 사업은 이제 그렇게 해서 뭐 반통하거나 없어지는 경우가 많았는데 또 다른 이제 속셈이 있는 거죠. 순수한 어떤 그 미국의 전력을 증강시키는 거를 이제 좀 여러 이유로 못하게 하는 것도 있는 거죠. 복잡해요, 거기도. 근데 제가 볼 때는 하여튼 B-21은 위력이 센 거다. 상당히 효율성이 좋다. 그래서 최소한 100대가 아닌 50대만 생산 배치해도 대단한 폭격기다. 지구를 지배할 수 있는, 뭐 파괴할 수 있는. 그래서 저는 뭐 그는 뭐 군사 매니아 출신으로서는 뭐 기다리고 있죠. 미국의 어떤 군사력이 좀 어느 정도 확보가 돼줘야만 대한민국 한반도도 이제 안정을 취할 수 있기 때문에. 그래서 그런 측면에서는 좀 지켜보고 있습니다. 이게 예정대로 실전 배치가 되기를 기다리고 있죠. 견인포, 서방 측의 견인포의 대명사 중에서 두 가지가 있죠. 105mm의 대명사는 이제 서방 측으로 따지면 이제 M101 시리즈. 그 다음에 155mm 견인포는 M124. 그리고 그 다음에 나온 게 이제 미국은 M198, 198이고 대한민국은 이제 KH179가 있고. 그리고 더 나가서 이제 모든 그 155mm 견인포를 이제 서방 측 견인포를 통합해서 대표 선수가 된 게 M777. 어쨌든 다 트럭으로 견인해야 돼요. 헬기로 이렇게 슬링을 하든지 끌어올려서 슬링이라는 게. 근데 이 M124가 이 우크라이나 러시아 전쟁 초기에 그 이름 석자가 등장을 합니다. 저도 좀 놀랐어요. 이게 서방 측에서 미국 중심으로 미국은 이제 주력이 아닌 그 보관하고 있는 창고에 이제 뭐 이렇게 동맹국이나 우방국의 지원용으로 보관하고 있는 M198. 이건 이제 걸프전 때 활약했죠. 이라크전 훨씬 전에 걸프전 때 1991년도. 지금은 주력이 아니에요. 예비 보관. 그래서 그거를 줄 줄 알았습니다. M198을. 그런데 이 나토 지역에 이 M114 그 포싱이 짧잖아요. 그리고 은색이에요, 은색. 반짝반짝 빛나. 이거를 또 우크라이나 공급을 한다고. 근데 그걸 주겠다는 나라는 나토 이런, 그러니까 이제 미국이 원조를 해준 거죠. 군사 원조를. 포르투갈. 그래서 준다고 했었어요. 전쟁 초기에. 근데 우크라이나가 거절합니다. 이건 너무 구형화된 거 아니야? 사거리가 뭐 이거 길지도 않고, 지금의 견인포나 자주포가 뭐 보통 뭐 최소 20km는 뭐 훨씬 넘어가는데 뭐 25km 이상. 근데 그 저는 미치지 못하지 않냐. 그리고 이거 사람이 한 10명 정도 달라붙어서 해야 되는데, 이게 인력 소모가 심한데, 이게 전쟁에서 보병 전투에 투입할 사람이 더 급하지 포병들한테 낭비하는 건 좀 그렇지 않냐. 그래서 M114를 이제 우크라이나가 전쟁 초기에 거절했는데, 그러다 보니까 이제 거절은 거절이고 뭐 대량 뭐 주겠다는 것도 아니었고 소량이었고 우리나라를 이제 돌아다 봤죠. 저도 이제 그때부터 좀 최근까지 찾아봤어요. 우리 육군 중심의 예비군에서 예비 전력에 소집돼서 훈련하면은 실전 훈련을 대비하면은 어떤 포를 가져다 쓰나 봤더니 이제 다행히도 KH179 그러더라고. 이것도 뭐 인력 소모가 많은데, 뭐 10명 이하도 되는데, 10명이 이제 매달리고 있는데. 그럼에도 이제 또 이렇게 찾아보니까, M124, 그 아직도 이 저장 창고에 상당히 많다고 하더라고요. 그래서 이거를 뭐, 어디가 원조? 근데 뭐, 우크라이나에서는 뭐, 그 사거리 짧다고 싫어하는데, 그게 이제 계속 썩히고 있죠. 그렇다고 해서 뭐, 필리핀? 원조? 이미 필리핀은 지금 또 돌아섰죠. 뭐, 이스라엘제, 엘비사제 뭐, 트럭 자주포 도입을 하고 있다가, 또 여기서 더 나가서, 그 105mm 트럭 자주포, 우리나라 거, 그 풍익. 자주포에 관심이 많다고 그러고. 그러니까 이게 어디다가 뭐 줄 때도 없고, 뭐 저장하기는 무한정 저장하기는 어렵고, 저게 좀 이제 계획이 됐죠. 그 앞에 나중에 나온 KH179가 견인포가 있기 때문에. 근데 지금의 이제 우리 시청자분들 중에서 군대 육군에 이제 복무하셨던 분들 중에 나이들 많으신 분들은 이제 추억의 견인포가 될 수는 있어요. 한때 이게 주력이었으니까. KH179가 완전히 그 주력으로 이제 교체가 되기 전까지는. 그게 아마 제가 볼 때는 80년대 말까지는 이제 주력이었던 것 같고, 그 다음부터는 이제 KH179가 교체가 되니까, 신형 견인포로, 그 다음에 이제 K55, 그 당시에는 자주포가 등장하고, 그 다음에 2000년대 초반부터는 이제 K9 자주포로. 그래서 밀려서 제 교월은 현장에 이제 취재할 때 보니까 예비군 중심의 훈련을 2008, 9년까지는 M114를 끌어다가 실사격 훈련을 시킨 것 같더라고요. 예비군들 중심으로. 일선 부대는 아니고 현역 부대는 없고, 당연히. 그래서 뭐, 간혹가다 이제 추억의 견인포로 생각하시는 분들 기억에 이제 자리 잡고 있을 겁니다.